문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입니다. 활동비 약간이라고 했는데 무려 한 달에 3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이 국방개혁, 방산비리 척결을 외치면서 문 대통령이 내정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이 내정 발표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군대 피하는 사람들이 종국입니다. 방산비리 사범들이 종국입니다. 국민을 편갈라서 분열시키는 가짜 보수 세력이 종국입니다. 특전사 출신인 저보고 종국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종국입니다. 이명박 정부 사정비리, 방산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서 부정축제 가장 있으면 반수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방산비리, 그 칼자루를 쥐게 할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근데 오늘 큰 논란거리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월 3천만 원의 활동비, 자문료 얘기가 나왔어요. 네. 우리가 월 3천만 원을 그냥 활동비조로 주는 회사가 있으면 저도 아마 바로 취직을 할 것 같은데, 아무리 이제 법무법인 뭐 율촌이라고 하는데, 율촌에서 전직 해군 참모총장을 그냥 뭐 고문으로 모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활동비를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기여를 하기 때문에 월 3천만 원. 지금 뭐 합하면 대충 한 3년 동안 한 10억 정도의 지금 고문료를 줬다는 것인데, 사실 율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주려면 그보다 몇십 배의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직 해군 참모총장이 뭘 하겠습니까? 결국은 해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어떤 업무를 도와주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지 않겠습니까? 고급 정보를 주는 그렇죠. 겁니다. 고급 정보 있고 또 소송이 걸리면 이 소송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군수 산업과 관련된 거 있거라든지 뭐 그런 것도 관련해서 자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저는 뭐 충분히 자문할 수 있다 봅니다. 전직 해군 참모총장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국방부 장관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검찰 개혁과 바로 방산비리 척결입니다. 이 방산비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수차례 아셨겠지만 정말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통영함을 만들어 놔놓고 지금 어군 탐지기를 갖다 넣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정도로 실질적으로 지금 방산비리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 문제는 정말 그 명운을 걸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 해결을 담당해야 될 국방부 장관이 실제 이런 그 관련 기관에 근무를 하면서 자문료를 받았다. 그러면 그 업계에서는 뻔히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충분히 그동안 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이게 잘 되겠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뭐 구체적인 것은 이제 청문회 때 드러나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볼 때는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이 자문료를 받았을 때가 송 후보자가 ADD, 즉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을 했을 당시인데 이게 겸직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로펌 고문을 하다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 이제 다시 취업을 하게 된 거죠. 그쪽에 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약간의 활동비 정도만 그 로펌에서 받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약간의 활동비가 지금 이제 알려진 바와 같이 한 달에 이제 3천만 원 받은 게 약간의 이제 활동비인 것으로 이제 저렇게 이제 소명을 하고 겸직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관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피아가 뭡니까? 그러니까 전직 고위 관료들이 본인이 하고 했던 그런 그 직업 활동과 연관지어서 뭐 로펌이라든가 기업에 들어가서 일종의 로비 활동을 도와주는 것, 그거를 우리가 관피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관피아 활동을 지금 한 거예요. 자, 관피아 활동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법적으로 이게 허락이 돼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로비 활동들은 지금 거의 로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전직 고위 관료들이 로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관피아라는 건 전관예우 말씀하시죠? 그렇죠. 전관예우까지 포함해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례가 예외적인 사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다시 정부의 고위 관료로 가는 게 맞느냐? 자, 이거는 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식들이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피아에 대한 이제 문제점 지적도 그동안 계속 나왔던 거고, 사회적 인식도 관피아에 대해서는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된다. 더군다나 관피아가 적폐인가요? 아닌가요? 적폐 핵심이 사실은 관피아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폐를 어찌됐건 뭐 척결하겠다라고 얘기했다면 그 적폐 핵심에 있는 관피아, 그 전력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요직을 맡긴다? 이건 피해야 할 일이죠. 예. 근데 군 내부에서는 말이죠. 저 김성호 평론가. 저 해군 참모총장을 지냈잖아요. 송영무 보좌가. 이 참모총장, 역대 참모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이렇게 많은 자문을 받고 이 자문을 해준 적이 전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동안에 있기는 있었지만 겉으로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공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얘기가 됐던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접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방산업체들이 직접 로비하기 어려울 때 법무법인을 끼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고 알려져 왔고요. 또 방산업체들이 이 군 장성들을 실제로 직접 옛날에는 취업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곧바로 취업이 어렵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의 경우에도 곧바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업이나 이런데 곧바로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지금 현재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둘러서 지금 자문료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지급을 한 거 아닐까. 그것도 직접 방산업체에서 취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한 달이 건너서 법무법인의 자문 형식으로 해서 돈을 받았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왜 이게 청와대 인사검증할 때 이게 걸려 나오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인사검증에서 이걸 못 걸러냈다고 하면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검증 겁니다.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로남불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예. 그 안대희 전 대법관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그때 정관예우 받았다고 그래서 10개월 동안 한 27억 원 받았다고 그래서 결국 낙마했잖아요. 물론 액수가 그때는 굉장히 컸던 측면도 있지만 정관예우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것 또한 정관예우에서 크게 저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방 뭐 지금 방위비리나 이런 것들 척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잠시만요. 일단 송영무 후보자 측의 해명도 좀 들어봐야 되니까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월 3천만 원의 자문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비 의혹에 대해 송영무 후보자 측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율천에서는 고문으로 활동 시 연봉 1억 5천만 원 내외. 지금 말씀드린 거는 거의 틀림이 없다. 예. 이종훈 박사님 뭐 예. 덧붙여 주시죠. 근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뭐냐 하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해군 출신을 갖다가 이 지금 고문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뭐가 있다. 그 배경에는. 그러니까 해군 관련한 무슨 방산비리와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좀 재판 소송 중인 건이 있었거나 아니면 해군 관련한 뭔가 로비 건이 있었거나 그 두 가지 이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번에 드러난 이 금액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 로펌이 그 시점에 이분을 모셔서 그렇게 거액을 들어가면서 활동을 시켰을까 하는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하루 이틀 지나면 아마 언론이 다 이제 검증을 해서 이제 그 팩트 체크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도 함께 우리가 봐야 이번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저는 좀 근무 형태도 궁금을 한데 비상근이 아니라 상임 고문 형태였다는 거예요. 겸직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였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공직자윤리법 같은 경우에는 차관급 이상일 경우에는 본인이 퇴임하고 나서 2년간 유관기관에 지금 취직을 못합니다. 예컨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차관급인데 나오면은 100억 이상 되는 로펌에 2년 동안 취직을 못합니다. 그래서 로펌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이른바 정관예우금지법인데 그렇죠. 지금 바로 이것이 과연 이른바 정관예우금지법에 걸리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그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서 좀 황당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분이 그 해명을 하면서 일주일에 2일 그리고 14시간을 근무를 했고 그동안 뭐 했냐 했더니만 율촌에 있는 소속 변호사님들한테 이 그 방산과 관련되는 개념과 용어를 설명해주는 강의를 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언론에 봤습니다. 그걸 해주면서 월 3천만 원을 받았다. 이틀에 지금 보면은 그 14시간에 3천이라고 하면은 일주일 7일 근무를 했다고 하면은 한 달에 연봉이 딱 1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연봉 12억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그 의혹이 또 뭐냐면 연봉 1억 5천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3천만 원이 3억 6천인데 4억 가까이 되는데 연봉 이외의 활동비를 또 받느냐. 지금 그 줄줄이 나오는 것이 줄줄이 사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그 통과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굉장히 냉정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 후보자의 해명처럼 단순히 배경지시만 알려줬는데 월 3천만 원 준 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도저히 제가 가서 300만 원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본인 광고를 하셨는데 다시 좀 정신 차리고 좀 다시 집중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송영무 후보자의 비리를 폭로한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오늘 또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청와대의 지명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또 그 이전에 총 후보자 스스로 사퇴할 것을 요청하고 만약에 총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또 다른 측면까지도 제가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가까운 시일 내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학용 의원은 이제 송영무 후보자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그러니까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게 또 있다. 약간 이런 무서운 말들을 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혹들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조금 해봤다면 이현정 의원. 네. 우리가 인사 문제 쭉 다루면서 핵심은 저 흠결을 덮을 만한 송영무 후보자가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 수준이면. 그렇죠. 이제 물론 뭐 예를 들어서 그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면 어떤 뭐 다른 것들은 뭐 덮어질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대부분 직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뭐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지만 논문 표절을 또 있고, 또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본인 임금 체불 관련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도 한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전임 정권에서 계속 실패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국방 비리를, 방산 비리를 좀 뿌리 뽑으려다가 실패하는 것이 있고, 특히 또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전작권까지 찾아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을 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지금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가장 핵심 기본은 바로 국방장관이 이걸 잘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논란의 지금 중심에 이게 뭐 다른 위장전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제일 핵심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쟁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그 아까 이제 그 변호사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 아니에요. 뭐 적당히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으로 뭐 그 정도의 뭐 고문료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조금 상식의 길을 넘어나는 수준의 것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분이 여기만 취업한 게 아니에요. 다른 지금 LIG라든지 몇 군데 또 지금 그 취업을 해서 이 수입이 아니라 한 3-4군데 수입 자체가 또 이보다 더 많습니다. 자, 이런 문제 비춰봤을 때 실제로 이게 지금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야당 쪽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이렇게 나올 경우는 오히려 안경환 후보자, 낭만 후보자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청와대가 어떤 식이든지 좀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이종훈 박사님, 김성환 평론가께 짧게 10초씩만 저 송영무 후보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초만 주신다고 하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 미달.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가급적 빨리 지명 철회를 하든가 이런 방식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명 철회를 청와대가 과연 정치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모양새는 송 후보자가 스스로 지금과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스스로 뭐 그만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이런 인사를 중책을 맡기면 안 되죠. 적폐청산, 관피와 청산, 네,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과 관련된 방산비리 척결 송영무 후보자에게 해봤다면 문 대통령의 정말 아픈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탁현민 이 행정관에 대한 또 여성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먼저 문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듣고 또 오겠습니다.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성별 차이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인권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성들이 희생하는 현실은 여전합니다. 민주주의와 평등이 여성의 삶, 여성의 현실로까지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뭐 아무래도 앞으로도 탁현민 행정관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것 같은데 또다시 여성 비하 논란의 구설에 올랐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 행정관 하기 이전에 분명히 교수였단 말이에요. 교육자가 이런 거를 써도 되는 건가요? 저는 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보면은 뭐 고1 때 여중생과 관계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형법 같은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여성과 관계를 하면은 동의했는지 여부, 폭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간음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 13세 미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조사가 진행돼서 그 부분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그 공무원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자로서 공무원으로서 다른 것도 아니고 최고 공부에 있는 이 그 대통령 지금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땐 계속 이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감싸고 갈지 지금 그 언론 보도에 보면은 이번 그 6월 말에 있는 그 미국행 그 비행기에 같이 탄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마 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탁현민 행정관의 이제 새로운 저술 내용 중에 책 일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읽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야당 비판의 목소리 거셌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대통령 곁에서 의전을 담당한다는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과거 책에서 쓴 글은 제가 인용하기도 민망하고 부적절할 정도로 난잡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책의 내용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추잡스러운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토록 여성 문제에 앞장서온 여당의 여성 의원들은 어떻게 이런 저급한 쓰레기 수준의 여성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곁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기가 막힐 일입니다. 과거에 불거졌던 것보다 이번엔 좀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야4당이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총공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4당 말고 여당에게 한번 이 문제를 물어보려고요. 여당 내 여성 의원들도 조금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민주당 기변 대변인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말이죠. 불거진 논란이 이번엔 좀 더 큰데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사실은 그 야당에서 논란을 제기하고 일부 국민들 안에서도 책의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 청와대에 근무하는 행정관이 이렇게 야당에서 총 공세를 받을 만한 또는 인사 검증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실제로 10년 전에 대해서 쓴 책에 대해서 이전에 적절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하겠다라는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다시 불거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입장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뭐 궤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년 전에 적절하지 못했던 표현이나 책에 대해서는 그대로의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지만 이분이 그 이후에 공연 기획을 했고 또 저희 대선에 좋은 행사와 기획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던 점까지도 이렇게 다 일순간에 일소돼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분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입니다.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이 있는데 그걸 분리해서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야당이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서 또는 인사 검증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나오면 무조건 사퇴하라고 합니다. 이건 과도한 정쟁이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은 공과가 있고 과도 물론 이제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되지만 그분의 공이 있다라면 그리고 그 업무에 적절성이 있다면 그 지위에 맞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이분이 무슨 장관 내정자도 아니고 차관 내정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요? 행정관인데 행정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심하게 하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예, 대변인님 알아봅니다. 네, 하지만 대변인님 청와대 행정관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 건 확실하고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분인데 그분에게 이 정도의 인사 검증이 필요한가, 자질 검증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내부적인 검증 시스템은 있죠. 예. 그래서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한 겁니다. 10년 예. 전에 쓴 저서에 대해서는 책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공직의 그 공직이라는 자리에 가 있고 국민의 녹을 받고 있는 위치 맞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그다음에 요원, 그다음에 이제 다 포함해서 한 500에서 600명의 청와대 비서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자리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부의 검증 시스템 중에 이분이 10년 전에 쓴 책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기준이 가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이 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 결함이 있다거나 잘못된 행사를 했다거나 기획을 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장관이나 차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로서 인사검증의 대상이라면 네. 그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분에게도 기회는 주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쓴 책에 예전에 이 공직에 있지 않을 때 쓴 책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되면 사실은 매우 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기 때문에 네, 대변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제가 만약에 청와대나 그 여당 입장으로 보면 앞으로 또 어디서 탁현민 행정관의 책 저서 내용이 또 여성관이 또 불거지면 야당에서 또 공세를 할 테고 이게 계속 반박하면 결국 이게 청와대 큰 짐이 되는 거예요. 더 큰 뜰에서 보면 탁현민 행정관을 계속 안고 가는 게 맞는 거냐 그 측면을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그 말씀대로 야당의 공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부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행사를 기획하고 대통령을 모시는 데 필요한 많은 요소 중에 한 분야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 또한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할도 크잖아요. 탁현민 행정관이.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성평등 의식이 약하다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행사가 기획이 되거나 했다면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미래에 있을 얘기를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도를 넘어서서 평가하는 것은 일단 앞으로 앞으로 네.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거나 생각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말씀이죠. 네. 예, 대변인님께서는 야당의 공세라고 표현을 하시긴 했는데 현재 많은 여성 단체와 저와 같은 일반 여성인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여성 단체에서 탁현민 행정관의 책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공식 논평을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여론상에 또는 여성분들 일부에서 또는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전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과거 10년 전에 쓴 책이 지금 현재 그분이 행정관이라는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도 청와대와 국민들이 하시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적절한 알겠습니다. 표현이 있지만 그 역할 또한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판단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또 계속 하다 보니까 김현 대변인 청문회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오늘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이 청와대 좀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되니까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저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접했거든요. 같은 당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여성 의원들의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것을 또 청와대든 아니면 다른 단위에든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대변인도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점 또한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탁현민 행정관의 재능과 그 역할 또한 살펴봐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입장을 잘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여당의 입장을 저희가 쭉 들어봤는데 조금 여기서도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위원장이 좀 짧게
언급을 해주신다. 글쎄요, 뭐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사태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있었다면 김현 대변인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전화 끊고 바로 이렇게 하면 또 하지만 뭐 본인의 입장을 글쎄, 말씀할 수 있는 일단 거니까. 어쨌거나 이거는 사실은 뭐 행정관이라고 해서 이걸 뭐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행정관이라 해도 공무원 중에서는 뭐 3급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직책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재능과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도덕성과 그런 어떤 윤리의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그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저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청와대의, 그게 바로 소통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여성들이 이렇게 분노하는데 굳이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껴안겨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도 보시면 제가 차마 입으로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국민들이 아신다면 국민들이 스스로가 아마 이건 너무하다라고 판단하실 겁니다. 이제 최 변호사 잠시만요. 아까 그리고 잠깐 저 사실관계 팩트 체크할 게 이제 탁현민 그 행정관이 얘기했던 그 글쎄 여중생은 중3이었습니다. 13세 미만이 아니어서. 예. 중3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중3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3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중학교 2학년이면 13세일 수도 있고 12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다는 말씀. 잠시만요. 중3이면은 글쎄요. 13세 내지 14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나이에 따라서는 13세 미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그 행정관이 별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기억하시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윤전추 행정관 거기가 바로 3급 행정관, 바로 이 직업입니다. 그때 윤전추 행정관이 그 임명이 됐을 때 굉장히 말이 많았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었듯이 한 20여 년 내지 30년 가까이 그 중앙부처에 해야 갈 수 있는 직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또 민주당에서 이해를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김성환 평론가님, 네. 뭐 김현 대변인의 얘기가 뭐 공식 입장은 아닐 수도 있고 일단 뭐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분위기상으로는 청와대가 탁현민 행정관에서 별다른 조치를 할 가능성은 좀 지금으로서는 낮아 보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김현 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물론 전혀 설득은 없는 논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공과가 있는데 공에 대한 평가 없이 과만 자꾸 부각을 시키느냐, 더군다나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탁현민 행정관이 지금 35살쯤 된다. 그럼 20대 초중반쯤에 그때 만약에 뭔가 한창 막 호르몬이 막 왕성할 때 그때 뭔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치기도 좀 그렇게 해서 책을 썼다? 그러면 그래. 좀 뭔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나이가 45이에요. 10년 전이라고 해도 35이에요. 그때 무슨 치기 어린 뭔가 쓸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사고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뭐 페미니즘이나 그다음에 성평등에 관한 어떤 그 철학이나 이런 거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오히려 그런 논리로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하면은 뭐하러 인사청문 대상도 아닌데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행정관 한 명을 이렇게 품고 가려고 하느냐. 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양정철 전 비서관의 경우에도 그 옆에서 그렇게 많이 도와줬지만 스스로 제가 떠나겠습니다 하고 물러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탁현민 전 비서관이 이렇게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질타가 쏟아지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까지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야당한테 도와주십시오, 국민들한테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그래 맞아, 야당이 너무 발목 잡기 하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도 이거 보이콧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여론은 충분히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거 가지고 같이 끝까지 가겠다고 해서 괜히 이거 국민들한테 반발 불러일으키고 욕먹어 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거 작은 거 가지고 큰 거를 자꾸 더 오히려 힘들게 만들지 말고 이런 문제들은 그냥 과감하게 처리하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이런 뭐 여러 가지 인사 문제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은 오늘도 계속해서 여당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울컥했는데요. 그 화면 같이 보시죠.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참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정부가 좀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자유한국당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떻게든 국회 정상하려고 본인 스스로는 많이 노력을 해서 울컥한 것 같은데 저걸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평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왜 울죠? 여당 아닙니까?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죠? 갑 아닙니까? 갑이 왜 우나요? 그리고 지금 울어야 될 국면인가요? 그리고 글쎄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원내대표가 저렇게 울 일은 전 절대 아니다. 그리고 울어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그 본인들의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야삼당이 생각하는 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야삼당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1차적으로 국민의당하고 사실은 공조만 잘 돼도 그동안 굉장히 순탄하게 왔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조차도 그동안 설득을 잘 못하고 또 사실은 약간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와서 저 눈물 흘리는 건 뭔가요? 야당이라면 제가 보기엔 오히려 지금 지지율 안 나오는 야삼당이야말로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자,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너무 울컥하신 분한테 매몰차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힘든 거에서 정치인들 사실 눈물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야권이나 여권이나 그동안에 뭐 굉장히 좀 힘든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울컥하는 모습들 사실 많이 봤잖아요. 예전에 이완구 전 총리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야당 원내대표가 같이 이제 동조해서 좀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울컥하는 모습도 사실 보여준 그런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BBQ 치킨 그 사과문 낸 거 가지고 사나이답게 시원하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 가지고 엄청나게 비난 쏟아졌거든요. 사나이답게가 도대체 뭐 어떻게 사과를 한다는 거냐 이렇게 했는데 갑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사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그 억울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토로하려면은 을의 입장에서 얘기를 먼저 해줘야지 그래야지 오히려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감정만 얘기하면은 감동이 오히려 떨어져요. 두 번째 주제가 좀 길어졌네요. 알겠습니다.